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제가 좀 공을 많이 들인 내용인데, 이제 디시전 메이킹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치료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좀 약간 논란이 있다. 뭐 최근 논문들이 좀 정리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교과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도표를 아까 만든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랑 제가 교류하는 여러 수의사들의 대화가 약간 축소판으로, 작년에 그 연부조직 PSS 제가 정리할 때 맨날 얘기하는 학회, 거기 이제 회원들,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회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내과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좀 인디케이션을 좀 넓히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뭐 수술을 해야 될 환자로 보이는데 내과 관리를 자기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넓히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어쨌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증상이 없는 미코시를 떼는 거, 뭐 그건 우리도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슬러지만 보여도 담낭을 떼시는 분들이 어쨌건 있단 말이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경험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뭐 좀 경험이, 임상 경험을 쌓이면 항상 느끼지만, 이 질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호자 입장에선 내과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는 수술을 진짜 안 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자기겐 나이도 많고 이미 다른 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은 저도 뭐 죽음을 합병증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다음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과 선생님은 그거를 똑같이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은 보호자 입장은 수술하다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내과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일반 진료 보시는 선생님이나 얘기하는 게, 그래도 뭐 내과 관리도 해볼 수는 있어요, 보호자님 수술 의향이 없으시면 해볼 수는 있어요 정도 표현을 하면, 그러면 보호자는 사실 뭐 비용 문제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럼 사실 내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질환은 약간 보호자가 어떤 식으로 수의사가 대화를 이끌어 가는가, 똑같은 근거랑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보호자가 결정하는 게 좀 영향을 쉽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의견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턴할 때 교수님들한테 약간 이 에팅저의 그 담낭에 대한 챕터가 너무 좀 잘못 쓰인 것 같다고 제가 막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물질 친구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좀 톤 다운해서 수술을 추천을 하고, 메디컬 세라피에 대해서는 약간 좀 되게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약간 숨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이 기본적으로 추천이 된다라는 표현을 보통 대부분의 책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환자에서 뭐 필수적일 수 있다, 바이페르토네시스가 있다라고 하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술은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메디컬 세라피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이것도 썸이란 표현을 썼는데, 일부 환자에서 성공적이다, 그리고 하이포사이로디즘 있는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66, 68 출처를 이따 보겠지만 이거 되게 케이스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왼쪽에 보면은 외과 책에서는 두 마리의 개에서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고, 거기다 심지어 예후 같은 경우도 그냥 굉장히 다양하다. 되게 에팅전에 이걸 읽어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기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쓰신 분이 담낭점액종 2007년도 논문 쓰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이분 인터니스트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는 해요, 외과를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뭐 그게 그분들 잘못이란 뜻이 아니고, 워낙 근거도 없고 내용이 이렇게 두루뭉실 써진 책들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수술 결정하는 경우를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09년도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제 클리니션 브리프에 있는 이제 피어 리뷰 페이퍼를 보면은 2009년도 12월에 나온 거라, 여기 딱 하나 차이는 아까 앞에 이 두 개는 같은 근거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1년 차이에 새로운 되게 중요한 논문 나온 게 없어요. 똑같은 에비던스로 다르게 썼어요. 이거는 2019년 12월인데, 뭐 여기는 20번 좀 이따 얘기할, 이건 되게 중요한 논문이긴 하거든요. 되게 큰 임팩트가 있는 논문이긴 한데, 어쨌건 이 논문이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쓴 거를 보면은 좀 확실히 강하게 썼죠. 기본적으로는 내과 관리보다는 콜레시스텍토미가 추천이 된다. 그리고 20번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서바이벌이 더 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메디컬은 이제 되게 제한적인 이런 상황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해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뮤코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을 보호자한테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환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으로 이걸 만들었고요. 일단은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먼저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천하고 있는 내과 관리는 다음과 같아요. 로우팻 다이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르사죠, 울소다올,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바이컬처로 주기도 하는데 어쨌건 항생제를 좀 추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 호르몬 질환에 의한 대사성 변화 또는 호르몬이 뭐 예를 들어 쿠신 같은 경우에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또 담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치료를 보통 하는 게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논문에서 자세히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하고 땡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하면서 보호자랑 굉장히 임상 증상에 대해서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내과 치료의 이제 종합적인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근거들을 보면 뭐 2000년도 논문에 뭐 한 마리 정도 수술 못해서 이렇게 해봤다라는 게 있는데, 뭐 증상이 6개월간 없이 유지가 됐는데 어쨌건 16살이라서 이유 없이 죽었다, 뭐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쉘티 모아놓은 논문에서 이제 요게 아까 에팅저 저자인데, 어쨌건 이분이 이제 쓴 논문에 보면은 이제 38마리 중에 7마리가 어쨌건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2마리는 2주 내에 죽었어요. 럽처로 죽었고,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뮤코실만 있던 케이스 보고는 아니거든요. 담독의 종합적인 문제라서 어쨌건 이 환자 중에 하나는 프로테인 로징 네프로패시가 심한 환자여서 이 친구는 이거랑 관련해서 죽었었고요. 2마리는 팔로우업 놓쳤고, 이제 한 3마리 정도가 팔로우업이 됐는데 어쨌건 한 마리는 담낭 점액종이 해소가 됐었고 6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것도 되게 제한적인 보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외과에서는 요 논문만 인용을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책에서는 요 논문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순수하게 담낭 점액종을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해서 약간 해소가 된 게 아니냐 정도를 초음파로 확인을 했던 논문입니다. 2008년도 자부한 논문이고요. 근데 이 케이스가 2개밖에 안 돼요. 보면은 어떤 걸 했는지는 보시면 될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3개월까지 이제 봤을 때 담낭 점액종이 완전히 없어졌다를 확인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근데 팔로우업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요. 케이스 2번의 경우에는 4개월 차에 어쨌건 컴플릿 리졸루션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어쨌건 디스커션에서 그래도 내과는 수술보다 앞서지는 아직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이 케이스 이거 자세한 걸 읽어보면은 되게 자주 보호자 만나고 검사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온전히 좀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논문들이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2019년도 논문의 JBIM 논문이 처음으로 장기 예후에 대해서 수술이나 내과를 비교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처음 논문인데 48마리 제가 98마리죠. 98마리의 이제 환자들, 담낭 점액증 환자들을 수술을 바로 진행했던 환자 그룹, 그 다음에 내과 관리만 진행한 환자 그룹, 그리고 내과 관리를 하다가 수술을 해야 됐던 환자 그룹,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밑에 참고 삼아서 환자 군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술만 한 게 한 46마리 정도 되고요. 내과 관리가 33마리, 그리고 내과를 하다가 외과 처치를 넘어간 게 10마리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정보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이제 뭐 아까 최재 교수님 논문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건 담낭 점액종이 초음파상에서 어떤 이 진행이 되는 이 타입을 봤을 때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서바이벌을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 논문의 좀 유의사항은 어쨌건 14일 내에 이제 사망한 환자들은 제외를 하고 롱텀 서바이벌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알려진 거는 어쨌건 환자가 태어날 때까지 또는 뭐 한 14일 내로까지 생존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장기 예후는 좋은 것 같다라는 어떤 의견들은 있었거든요. 뭐 또는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어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놈을 직접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14일 내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외하고 나서 14일 이후에 생존을 한 환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바이벌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유익성이 3가지 그룹에서 확인이 됐고요. 수술한 환자들은 1802일까지 확인이 됐고,
내과 관리만 한 애들은 1440일, 되게 길죠. 그 다음에 내과를 하다가 외과로 간 그룹 같은 경우는 203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14일 내에 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로 되게 높긴 한데 이거 이전에도 보고된 거랑 비슷한 수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논문에서는 메디컬이 하다가 왜 서지컬로 넘어간 환자들이 왜 이렇게 장기예후가 낮은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유는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확인이 안 됐다고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이 논문에서는 생각보다 내과가 그렇게 짧진 않다라는 거, 롱텀으로. 근데 여전히 롱텀으로는 또 외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롱텀으로 보면 외과 그 600일이나 차이, 500일이나 차이 나긴 하잖아요. 그러면 외과적인 치료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해서 참고적인 다른 부분으로는 서바이벌을 좀 낮출 만한 요인으로 담낭 점액종의 어떤 타입도 영향을 줬고 ALP나 또 크레아틴이나 포스포러스 수치도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 논문에서는 빌리어리 럽처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게 생존율을 증가하는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보통은 반대로 확인됐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음파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럽처를 좀 과도 평가한 게 있어요. 과대평가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면 초음파에서는 43.5%를 이제 럽처를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럽처가 확인된 건 한 19%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향도 당연히 통계적인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또는 어쨌건 초음파에서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하니까 클리니션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 뭐 예후가 좀 더 좋아진 게 아니냐라는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내과적인 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가 알려진 바고요. 그리고 대부분 경험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어쨌건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레졸루션을 보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어쨌건 유지를 하는 경우는 좀 비교적 있는 편이다. 그리고 아까 논문에서는 장기예후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건 외과가 좀 더 수술이 좀 더 좋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담낭 점액종은 기본적으로 담낭 절제술이 기본 추천이 되죠. 그리고 뭐 콜레시스토 디오데노스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담낭 점액종 있는 환자들이 아까 그 벽이 네크로시스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추천되진 않고요. 그래서 담독에는 이제 수술은 그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배소혜 선생님이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콜레시스텍토미 할 때 보통 우리가 바일덕트가 이제 개통성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배소희 선생님이 최근 논문들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어쨌건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obstruction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은 진짜 커먼 바일 덕트 안에 찐득찐득하게 정말 빼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꽉 차 있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옛날엔 좀 있으셔가지고 또는 할 줄 모르시거나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는 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담독의 파열이 초음파에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확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복막염이니까 기본적으로 드레이니지를 해줘야 되는 처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벌써 50분이 지났네. 네, 이제부터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수의 연부조직 외과에서 토론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큰 얼개로 해서 이제 논문들을 사이사이에 껴놨는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건 이 회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너네 담낭 1년에 몇 개나 떼냐 물어보니까 이제 각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더니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너네랑 비슷하게 떼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1년에 한 50개를 뗀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얘네가 뮤코실이 아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동료랑 얘기를 해봤는데 말을 안 듣는다. 자기는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의견을 구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환자 스펙트럼에서 사실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그냥 담낭을 떼버리는 거죠. 슬러지만 보여도 뗀다라고 하니까 증상이 없어도 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회원들 뭐 로컬에 계시거나 아카데미에 계시거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증상이 있는 뮤코실이거나 아니면 EHBO로 진행이 된 뮤코실 또는 뭐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당연히 이런 경우에 보통 콜레시스텍토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거를
이거를 내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이 되게 잘못된 거지, 이거는 사실 논란의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모탈리티가 21%, 뭐 22%, 28% 정도로 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담독의 파열이 뭐 예후랑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건 논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건 요거는 사실 뭐 특별히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논문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건 좀 나온 거라 그냥 소개만 드리면, 담냉조맥종에 의해서 담독의 파열 그리고 바이페리토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유의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최근에 있긴 했거든요. 요거는 뭐 좀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나 항상 좀 강한 의견을 내시는 에릭 모네, 콜로라도에 계신 이분이 자기 생각에는 어쨌건 약간 콜레시스텍토미를 일렉티브하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필요하지 않은 뭐 증상이 좀 애매하거나 없거나 심지어는 아니면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라도 뭔가 수술을 좀 하는 쪽으로 좀 경향이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복강경을 잘 하시니까 복강경을 이용을 해서 보통 나는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다른 대화들 중에 또 추가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에이심토매틱 또는 인시덴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닥터 트윗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내과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내과 치료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모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게 에이심토매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맞냐, 사실은 인시덴탈 파인딩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어쨌건 일렉티브하게 이렇게 떼고 나면은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게 볼 수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실 증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이 수술 범위가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 빨간색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상이 있는데 EHBO가 없는 담낭 점액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인시덴탈한데 에이심토마틱하게 이제 담낭 점액종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 인시덴탈의 경우에는 어쨌건 2018년도 기준에서는 컨트로버셜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밑에 얘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뭐 컨트로버셜한데 어쨌건 빨리 하면 좋기는 하고, 뭐 잘못하면 환자가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치사율이 높으니까 복강경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다들 하고 있긴 했거든요. 일렉티브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거를 보호자가 선택을 하는 경우, 또는 그걸 입 밖에 내 가지고 보호자랑 상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죠. 어쨌건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논문을 보면은 자부마에서 처음으로 일렉티브 콜레시스텍토미에 대한 예우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레트로스펙티브 콜트 스터디고요. 70마리 정도 되는 되게 많은 환자죠.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트로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일렉티브랑 논 일렉티브를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눴어요. 뒤에 있을 다른 논문이랑 조금 다른데, 일렉티브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부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 뭐 구토라든지 식욕이나 기력저하 같은 경우도 일렉티브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뮤코실이 있거나 또는 확장이 됐는데 EHBO는 없는 그런 환자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또는 이제 다른 수술을, 복강 수술을 하다가 뭐 결석이라든지 간종개나 뭐 비장종개 수술을 하다가 뭐 약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같이 떼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일렉티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 일렉티브의 경우에는 이제 황달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페이턴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마도 이제 이건 EHBO가 있는 수준의 환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고된 모탈리티 레이시 굉장히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일렉티브가 2%, 45마리 중에 한 마리만 CPA로 죽었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언제 CPA가 났는지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략 봤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논 일렉티브 같은 경우는 25마리 중에 5마리, 20%죠. 앞에 나와 있는 모탈리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마리는 수술 중에 이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무코실만 한 건 아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뭐 시스틱 코먼 바일 덕트가 심하게 터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제가 안락사하는 거 미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건 그래서 2마리가 수술 중에 안락사가 됐었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3마리가 CPA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일렉티브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21년에 또 나왔죠. 이번에 나온 논문은 이제 JSFP에서 똑같이 일렉티브랑 논 일렉티브를 비교를 한 논문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여러 학교에서 이제 합쳤어요. 이거 학교 텍사스랑 캔사스에서 했는데 멀티 인스티튜션으로 레트로스펙티브를 봤고요. 초음파로 담낭 점액종 진단돼서 수술을 한 환자들을 이제 일렉티브와 논 일렉티브로 구분을 했을 때 여기서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서는 논 일렉티브에 임상 증상이 있는 것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지금 테이블 3번에 있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은 논 일렉티브로 포함을 시켰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1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네모에 표시된 뭐 럽처라든지 페리토나이티스 증후가 있는 이제 경우에도 논 일렉티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뭔가 SIRS나 sepsis의 어떤 징후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은 환자들, 전신 상태 안 좋은 애들이죠. 그 다음에 EHBO가 의심이 되는 혈액학적이거나 초음파의 이런 결과 있는 환자들 또는 다른 이제 함께 있는 다른 질환들에 있는 경우도 논 일렉티브로 되게 보수적으로 넣었죠. 그래서 일렉티브는 진짜로 증상이 없는 위에 있는 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그냥 진짜 다 깨끗한데 초음파에 그냥 담낭 점액 쪽만 의심되는 환자. 어쨌건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도 모탈리티 되게 낮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로 31마리 중에 2마리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논 일렉티브는 90마리에서 21마리 23%. 앞에 논문이랑 큰 차이는 없죠. 어쨌건 그랬고 옆에 표는 참고로 이제 보려고 넣어놨는데 지금 자세히 볼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앞에서 이제 에릭 모네가 말한 것처럼 일단 요게 약간 그쵸, 기본적으로 일렉티브 콜레시스텍토미에 대한 부분도 최근 논문들을 보면은 약간 이것도 이제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근거를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더 톤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 토론의 시작으로 돌아와서 그럼 슬러지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그럼 수술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부분의 수술하는 제 주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수술하는 건 사실 생각을 보통 안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보면 일단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건 그냥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일부 이제 다른 이제 외과 전문의랑 전문의가 아닌데 이제 전부 다 로컬 계신 분들이 이제 아까 에릭 모네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에서는 뭐 슬러지만 있어도 뭐 통증이 있다, 뭐 개에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지 않냐, 뭐 서클리니컬 아니냐, 자기가 봤을 때 수술을 그래서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호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왜 진작 안 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슬러지, 물론 이제 슬러지 보인다고 바로 뭐 수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좀 지속되는지 이런 걸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뮤코실 단계가 아니더라도 슬러지 가지고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한 사람이 있었죠. 뭐 토바야스나 메이유나 이제 학교 계신 분들, 좀 경험이 많으시고 약간 예전 서전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데이터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데이터가 있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메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논문 인용을 하셨는데, 이 버지니아 이제 거기 스위드에서 나온 건데, 이제 2016년 JVIM을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슬러지가 있는 환자들을 한 12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초음파로. 얘네가 실제로 슬러지 있는 애들이 이게 아까 여기 토바스에 얘기한 것처럼 슬러지 있는 애들이 나중에 정말 뮤코실로 변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걸 확인을 한 거죠. 12개월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거를 확인을 해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애들도 슬러지가 많이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그냥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러지가 보인다고 바로 수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결국은 다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건 건강한 개들도 있으니까 슬러지가 있는 환자들도 좀 골라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레지던트 하나가 자기 학교에서 이제 뭐 모든 과가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봤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렉티브 콜레시스텍토미 논문이 나오니까 예후가 너무 좋더라. 2% 미만의 모탈리티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봤을 때는 확실히 일찍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를 이제 모든 과가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마취, 뭐 영상, 그 다음에 응급의학 내과 모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뀐 게 얘네들은 슬러지가 보이면은 추적 관찰을 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뭐 호르몬 질환도 있고 임상 증상도 좀 뭔가 비트적인 게 있으면은 슬러지 단계라고 하더라도 좀 추적 관찰을 해보다가 좀 약간 좀 콜레시스텍토미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약간 좀 좋은 예후를 경험적으로 좀 얻고 있다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유를 해줬어요. 실제로 논문도 나왔죠. 2021년도 논문인데 이제 빌리어리 슬러지가 있는데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했을 때 뭔가 증상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배소연 쌤이 이거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하려는 건 딱 요 포인트거든요. 수술 기법에 여기서 나올 게 있나요? 아까 표 넣고 나서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해서 제가 일단 여기도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일단 넣어놨거든요. 그럼 뒤에 또 나오긴 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따가 배소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맥락상으로는?
아, 근데 저 이거 되게 충격적인 논문이긴 해요. 제가 사실 슬러지 있을 때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거부 반응이 그냥 딱 바로 있어가지고 또는 진단 저도. 과정에서도 슬러지가 딱 보였다 그러는데 뭐 굳이 뭐 주변에 염증 소견 듣고 그러면 아예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 2016년 논문에서도 정상적인 애들도 보이긴 했지만 어쨌건 저도 이걸 약간 또 반대로 너무 막 경시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되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 임상의 답이 없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많이 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옛날에는 혹시 옛날에 그냥 어린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원 때 그러니까. 그냥 슬러지만 있어도 제거를 한다라는 걸 봤을 때 뭐 사실 그게 어떤 과정인지 어떤 과정을 겪고 제거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눈살을 찌푸리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그쵸. 돈 벌려고 작정을 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예, 마음들이 좀 반성이 그쵸, 그쵸.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참 약간 되게 제 임상을 되돌아보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네. 내가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럼 하고 있는 게뭐 오버 프레틱싱이라고 전 당연히 처음에 딱 이 글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도 있긴 했고 이 사람이 사실 정말 이 논문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건 뭐 이게 오버 프랙티싱이라고 그냥 방금 배소희 쌤 말한 것처럼 단정 짓기에는 어쨌건 가장 최근 논문까지 봤을 때는 여기 제가 그림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슬러지에서 제가 에이심토매틱 인센탈로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나뉘어져야죠. 슬러지도 심토매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답은 없는 뭐 질문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되게 현자 같으신 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뭐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쭉쭉쭉 하는데 결국 이제 밑줄 친 것처럼 중요한 거는 보호자한테 어떻게 고지를 하고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쨌건 이 앞에 나와 있는 일렉티브 콜레시스텍토미 논문이 나오려면 어쨌건 그 대화를 했단 말이죠. 보호자한테 왜 이걸 하는지. 근데 뭐 안 하면 죽어요. 슬러지가 있어도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떼진 않았길 바라는 거죠. 어쨌건 뭐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호자한테 최대한 뭐 잘 얘기를 해서 각자 이제 필요한 인디케이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지금까지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좀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각자 여기서 사실 디스커션을 좀 할 만한 포인트기는 한데 시간이 10분 정도 11시 10분 정도 되긴 했는데 여기 지금 수술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이거 지금까지 들으시고 좀 뭐 생각한 거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공유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뭐 에리 선생님이나 여 선생님이나 뭐 괜찮으시면 박지영 선생님도 괜찮으시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이성인 이제 교수님도 이제 혹시나 뭐 담독에는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 진단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일단 아까 컬처 얘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네네. 그 혐기 아까 포지티브 컬처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실제로도 좀 임상에서 배양을 하고 싶어도 혐기 배양이 현실적으로 좀 한계라는 거를 느껴서 혹시 다들 루틴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지 뭐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뭐 다른 분 먼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학교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좀 더 큰 병원, 저보다 큰 병원 계신 분들 혹시 경험 먼저 얘기해 주시면. 따로 없으시면 제가 들은 거는 박지영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들려요? 이거 처음이라서 네, 들립니다, 들리나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이제 컬처를 막 엄청 루틴 진단 단계부터 하진 않고요. 왜냐면 이제 진단 단계에서 할 때 이제 영상 선생님이 대부분 초음파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는 대부분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컬처 해본 거는 아니면 천장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수술 중에 하거나 그러니까 넣고 실을 때는 사실 그거를 첨자에서 보낸다기보다 사실은 뗀 다음에 그 넣고 실 담낭 자체를 이제 조직을 잘라서 그걸로 컬처를 보내는데 저도 혐기성 배양 같은 거는 사실 뭐 명확하게 국내에서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자를 해서 배양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미쿠실을 떼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뭐 간 바이옵시를 복강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천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내는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간 통해서 이제 에스피레이션 하시나요? 간 뚫고? 네, 그 초음파 가이드로 해주신다고 할 때도 항상 그 말씀 항상 드리고 네, 그냥 담낭만 찌르는 거는 아무래도 사실 그쵸. 뮤커실이라고 하면 막 담즙이 그렇게 막 줄줄 새나오고 그런 건 사실 수술할 때 보시면 별로 그쵸. 없잖아요. 네, 대부분 젤리처럼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천자를 해도 바늘이 굵지 않으면 뭔가 나오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경험들은. 그쵸. 그래서 어차피 수술 복강경도 그렇고 초음파 가이드도 그렇고 담낭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간 옆 부분 실제를 통해서 천자하는 방법으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험기성 배양은 저도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그 미시건 갔을 때 처음에 제가 딱 물어봤던 게 너희는 정말 이거 할 수 있냐 믿을 만하냐 했는데 약간 걔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사실 진단검사에 대해서 걔네가 깊이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다 해주니까. 근데 제가 좀 캐물어 보니까 혐기성 배양 같은 경우는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한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뭐 이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배지를 옮겨 담고 의뢰를 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그게 신경 쓰면서 하진 않기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검사 방법 자체도 좀 제한이 많아서 뭐 그 정도 의견은 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담독이 할 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외과 선생님들은. 내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요새 보면은 혐기성 배양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없고 그냥 어떤 애들이 분리됐느냐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레포트는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뭐 이게 어떤 제한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다들 그냥 관심은 없고 그냥 뭐 나왔네 뭐가 있네 항생제 그냥 이거 쓰면 되겠네 뭐 요 정도로만 그냥 제가 보는 건 그냥 그 범위여서 한국에 왜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혐기성 배양 그냥 그 박테리아 보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 고르는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호기성은 그래도 항생제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무튼 뭐 한국에서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혐기성 그거가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항생제를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어차피 보내도 결과 안 나 몰라 막 이렇게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거의 그냥 메트로니다를 넣는 것 같은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보통 그냥 크게 걱정이 안 될 때는 세포시틴으로 하고 그게 보통 책에 보면은 아무래도 바이러로 그게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 2세대 세파 추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하고 아니면 좀 걱정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럽처가 걱정이 되거나 전신적인 감염이 걱정이 되면은 엠피실린이랑 엔로플록사신으로 조합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메트로도 쓸 때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네, 여쌤이 원하시는 대답은 사실 못 들으신 거죠, 사실은. 사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건 사실 그 고양이나 아니면은 사실 콜레시스타이티스 뭐 이런 거 막 공부하면 사실 더 막 그쪽도 논문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쪽은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혐기성도 사실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대체로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경험적으로 쓰면 또 잘 듣지 않아요? 이런 게 혐기성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런 거 막상 또 막 감염이나 이런 거는 또 그냥 일반적인 임피리컬 선택으로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딱히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의심했는데 좌절되는 상황을 한국에서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미국은 막 나뭇가지 이런데 막 찔려가지고 막 그 포린바디 있고 막 감염 막 흉강 안에 감염되고 이런 애들 중에 보면은 막 이상한 애들 되게 많긴 했는데 그런 애들은 막 배양 되게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곰팡이도 하고 다. 근데 그런 애들 대부분 그래도 구강 세균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일단 클라바세틴으로 클라바목스로 시작하기는 하는데 맞아요. 그거
약간 조금 배양 따라서 되게 오래 쓰고 막 그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애들 가끔 한 마리 봤어, 한 마리. 난국은 그런 걸 볼 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여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때 그 케이스 말하는 거죠? 뭐 종종 저희도 담관염 환자들이 있어서 천장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항상 이런 배양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혐기성을 의뢰는 하세요? 의뢰는 해봐요. 근데 결과가 다 나온 그냥 적은 없는 거죠? 노그로스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까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실제로 그 혐기 환경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배양 검사는 생각보다 되게 따지고 들면은 잘 모르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미국은 그것까지 보통 신경 안 써도 되는 임상 환경이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septic arthritis 진단할 때도 그거 관절낭 해가지고 컬처하는 것도 사실 되게 논란이 좀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별로 하던 대로 하는 분위기여서 모르겠네. 우리가 찾아보고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한국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러면 넘어갈게요. 사실 뭐 내용들이 생각보다 정리가 좀 되는 편이긴 했어가지고